이제 모든 삶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정신의 원리를 안다면 그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냐, 이게 이제 걱정입니다. 네, 우리 정신도 구조가 있는데요. 그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 그 의식이라는 것과 무의식이라는 걸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세상이 다 그렇게 짝으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물리학에서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다. 이러면 전하가 이제 플러스 전하가 있고 마이너스 전하가 있다. 이런 데서부터 시작해서 뭐 일반적으로 뭐 높은 게 있으면 낮은 게 있고 빈부, 남녀, 좌우, 요즘에 뭐 정치에서 많이 얘기하는 좌우, 진보, 보수 이렇게 반대적인 경향이나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듯 하면서도 근데 그게 하나 가지고 되나요? 그렇게 반대이면서도 반대가 없으면 자기도 허물어지고만 서로 상보적인, 보완적인 그런 것들로 이루어진 것이 세상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리학에서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고요. 그러다가 그게 합쳐져서 그냥 또 없어지기도 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합쳐져서 0이 돼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또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로 분리되기도 하고 이런 거 아주 다반사로 일어나는 게 물리인데요. 그게 자연스럽고요. 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고 하시니까 우리의 정신이 의식을 플러스라고 할 수 있죠. 무의식을 마이너스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측면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 속에 살고 있잖아요. 이 공동체 속에 공동체 정신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정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개체라는 것은 공동체 속의 개체라는 것은 플러스 정신에 해당된다는 거죠. 여기서 약간 뭐 쉽게 와닿지는 않겠지만 일단 그렇게 개념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따 이제 원자 구조 나오면 이해하실 겁니다. 예. 어쨌든 그 세상이 다 그런데 반대적 성질이라 그러면 그 성질의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라는 마이너스 정신 속에 살면서도 반드시 플러스라는 개인 정신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은 남자도 여성성을 뭐 40% 갖고 그것이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여성성이 많아져서 여성은 남성성이 많아지고 거꾸로 되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렇죠. 맞습니까?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안에도 실제로 플러스, 우리가 바깥에 플러스를, 의식은 플러스예요. 여성성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자로 태어났지만, 그 말씀하시니까 잠깐 설명드리면, 나는 여성성을 더 퍼센테이지를 많았기 때문에 여성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럼 남자라면은, 남자는 남성의 퍼센테이지가 더 많기 때문에 남성으로 태어나지만, 그 안에는 작은 퍼센테이지의 여성이 들어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우주 자체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는 분명히 이 남성성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교수님 안에는 분명히 여성성이 들어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외향적 삶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그 생각을 안 해왔는데 정신의 내적 구조에 대해서 사실 일반 사람들은 생소합니다. 정신 구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중년이 뭔가 하면 이 어려운 정신 구조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바로 중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동체와 있으면서 개별성을 다시 찾아야 하는 아주 중대한 지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공동체로 살 때는 편안했는데 다시 개별성, 독자성을 찾으라고 그러니까 골치 아파지는데요. 그렇죠. 우리는 부모 안에서 이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좀 컸다고 부모 독립한다고 취직해서 부모를 떠나기도 하고 아니면 결혼을 해서 분가를 하기도 하고 안 그러면 사회 공동체 우리 여러 가지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왔지만 실제로 독립한 건 아니죠. 부모 공동체에서 부부 공동체로 사회 공동체로 잠깐 이동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공동체의 일환으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인이 다시 이 시점, 이제 중년의 시점에 이르면 공동체 속에서
자기 해방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기 해방을 찾아야 돼. 자기 해방이라 되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눈 뜨는 시기가 바로 중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뭐 동의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긴가민가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자기 해방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역시 또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 또 생각이 납니다. 제가 듣기로는 교수님 강의 중에서 뭘 들었냐면 물질에는 물질의 궁극적인 목표가 자유래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 네, 그 그렇습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물리학에는 엔트로피 개념 아주 중요합니다. 엔트로피 법칙을 자유도의 극대화, 그걸 극대화하는 그것을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엔트로피라는 양도 정의하고 그것이 어떤 현상이 일어났든지 간에 반드시 총체적인 자유도는 증가한다. 이런 것이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거든요. 그건 자연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 인간이라고 별거 아니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그렇죠. 자유하는 게 뭐 그냥 뭐 민주사회니 뭐 사회니 그런 부주의니까 추상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물질이 그렇고 인간도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중년이 되면 자유에 대한 어떤 것이 이제 적극적으로 일어나게 되죠. 근데 대부분 우리가 좀 억압을 하는 편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시기가 바로 물질 속에 자유가 있는데 우리가 이게 없어지겠냐고요. 인간은 그게 좀 더 극대화되겠죠. 그러니까 전체 자유도는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 여러 가지 물질이 섞이기도 하고, 뭐 부딪히기도 하고, 뭐 깨지기도 하고, 합쳐지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액체는 그냥 서로 그냥 섞여서 뭐가 뭔지 모르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도는요, 시간이 흐르면 언제나 증가합니다. 정확히 물리학에서 엔트로피 정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것이 증가하냐 그러면은 부분적인 것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에 연루된 것은 총체의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들어볼게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뜨거운 물은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뜨거운 물은 엔트로피가 높습니다. 차가운 물은 엔트로피가 낮습니다. 근데 똑같은 100g씩을 섞었다고 그럽시다. 미지근한 물 됐어요. 온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온도가 어떻게 돼요? 중간쯤 되겠죠? 그런데 엔트로피는 어떻게 됐을까요? 미지근한 물. 아까 뜨거운 물이 200이고 차가운 물이 100이라고 그랬으면 합치면 동일하려면 300이면 되잖아요. 미지근한 물 엔트로피 계산했더니 350입니다. 이것이 모든 진행되는 현상은 전부 다 엔트로피가 증가하면 증가했지 감소되는 그런 자연현상은 없다. 이게 어떤 법칙보다도 아주 확고한 법칙이 엔트로피 법칙입니다. 그것이 인간사회라고 이해할까요? 그래서 시스템 전체의 자유도는 최소한 관여하고 있는 시스템 전체의 자유도는 증가합니다. 여기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가끔, 태클을 거는 게 있는데, 그거는 조건을 자기 마음껏 조정해서 그래요. 조건을 분명히 이해를 하면 그렇게 안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엔트로피 극대화라고 얘기해요. 자유도 증가를. 이것을 정신 자유도도 극대화된다고 심리학자나 철학자가 얘기해 주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이해가 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정신의 원리도 지금 똑같습니다. 이제 그 중년에는 공동체 속에서 안정감을 찾을 수 없는 이유가 왜 우리가 가정이 있고 또 남편이 있고 사랑스러운 자식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렇게 안정감을 그렇게 크게 못 느끼느냐. 그것이 바로 이런 물리적 속성에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런 이제 집단 속에서 오히려 두려움이 클 때는 안정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궁극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더 위험해집니다. 왜냐하면 계속 집단으로 있다면은 성장이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정신적 성장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물리학에서도 어느 이상 되면 불안해지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특히 이제 원자폭탄 같은 게 그런 건데요.
조그맣게 있을 때는 괜찮은데 어느 규모에서 보면 불안해서 터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원자들이 커질수록 불안해요. 그러니까 수소나 무슨 헬륨이나 이렇게 작은 원자들보다는 저 뒤쪽으로 무거운 원자로 갈수록 핵은 좁은데 거기서 복잡복잡 살면서 이걸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연히 어떻게 만들어졌지만 그래서 그걸 이제 붕괴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무거운 우라늄 원자가 이제 불안정해서 핵 붕괴가 일어나고 그것을 인류가 잘못 이용한 것이 원자폭탄이고 순기능을 하는 것이 이제 원자력 발전소 뭐 이런 게겠죠. 한번 핵폭탄 한번 보실래요? 그림으로. 여기 있네요. 저기 이제 이게 우라늄 이게 이게 뭐도 없고 그래서 참 집중하기도 어려운데 이게 크지 않아서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저게 우라늄이에요. 여기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우라늄이고요. 우라늄이고 여기 N은 뉴트론이라서 중성자예요. 하나 넘어와서 탁 건드리면 이렇게 쪼개집니다. 자기 중성자도 더 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질량 결손이라고 그래요. 질량이 200이었는데 예를 들자면 이게 질량이 200이었는데 요거 합쳐서 200이었는데 요게 들어와서 깨지면서 에너지로 일부 나가버리고 요 질량이 작아져요. 이게 질량 결손이 된다고 그래요. 실제로 질량이 없어지고 에너지로 바뀌어버린다. 이것이 원자폭탄의 원리고 이 원자력 발전의 원리죠. 이게 예를 들어서 우라늄인데 여기 여기가 원자번호고 원자번호는 핵의 양성자가 몇 개 있냐고 보고 요거는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가 핵에 몇 개 있느냐 이건 235개나 복잡복잡하게 있어요. 거기다 뉴트론 중성자를 하나 딱 때렸더니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때그때마다 이게 뭐예요? 아니 예를 들면 바리움, 크립톤 이런 것들로 나눠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세슘, 루비디움 이런 것들로 나눠지기도 하고 다양하게 나눠져요. 일률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핵발전은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을 조절을 하는 거예요. 철사해라 슬슬 그리고 그 에너지를 리얼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고요. 핵폭탄은 한꺼번에 터져서 죽어라 그러는 거죠. 여기가 이제 이게 큰 원자 핵인데 이게 우라늄 원자 핵이에요. 뉴트론을 와서 톡 건드렸더니 쪼개져요. 이런 걸로 이제 나눠지는 거죠. 그리고 뉴트론이 하나였었는데 두세 개가 튀어나오면서 에너지가 여분으로 생기는 거죠. 이게 지금 핵폭탄 되는 거예요. 속에 있어요. 근데 이게 가만히 모아놔도 터지면 위험하잖아요. 평소에는 안 터져요. 어느 온도, 압력 이상 돼야만 터집니다. 그 압력을 어떻게 얻느냐? 바깥에서 조그만 폭탄으로 잔뜩 터뜨려요. 여기 이제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보세요. 여기 이제 터져요. 터져서 이게 이제 이 압력으로 이 안에 있는 우라늄 원자들을 꽉 압축을 하니까 그때서야 터집니다. 이게 이제 핵폭탄의 원리예요. 이게 예를 들면 우라늄 6kg은 핵분열하면요, TNT, 다이너마이트 터뜨리는 거 있잖아요. TNT 2만 톤의 우려가 같다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화염에 조그마한 것이 이게 쪼개지면서 내는 에너지가 이만큼 싸는 거죠. 예, 한번 올려볼까요? 좀 이따가 이제 나오면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커질수록 이게 불안한 것이 우리 원자들의 속성이기도 해요. 그게 우리 마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집단을 형성한다는 것은 그냥 형성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유전으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전통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신의 구조가 그렇게 생겼어요. 우리 안에 정신이 집단으로 뭉쳐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결국은 우리 안에 집단적인 정신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게 집단적인 정신이 들어있으면 어떻습니까? 잘못하면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핵폭탄이 그냥은 터지지 않지만 작은 거에 계속 자극을 받으니까 터졌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런 내 안에 있는 정신이 집단으로 있을 때 위험한 거는 우리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막 남편이 화가 나서 집에 불 질러 버린다든지 아내 죽여 버린다든지 뭐 이런 아내가 뭐 남편을 어떻게 가한다든지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게 자기 안에 있는 그 정신이 뭉쳐 있어서 개별화가 되지 않는다는 건 자기가 의식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굉장한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핵폭탄 같은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년에 느끼는 아주 이러한 감정들은, 어떤 현상들은 내 안에 있는 집단성을 의식하라는 신호라는 거죠. 예, 중년에 느끼는 갈등이나 혼란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자그마한 거지만은 의미 있는 신호라는 그런 말씀인가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집단성, 덩어리로 있는, 저처럼 아까 보신 대로 그 덩어리로 있는 것들을 인식한다는 거. 인식하는 작업이 무슨 작업에 해당하냐 하면은 덩어리로 있는 원자들을 하나씩 하나씩 떼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식이라는 작업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거는 위험적인 요소를 없애는 일이기도 하고, 결국 원자는 뭐예요? 에너지라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집단적 성질도 뭐다? 그것도 에너지예요. 이미 물리학에서는 너무나 재미있게도 물리학을, 우리의 정신을 양자로 이해하는 물리학자도 계세요, 일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신적 이 요소들이 에너지 개념인데 덩어리로 뭉쳐있으면 저렇게 위험하다는 거야. 그럼 내가 인식함으로써 그거를 분화시킨다 그래요. 분화시킴으로써 우리는 안전하게 위험성도 없애면서 안전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갈등이나 혼란은 이제 그런 그 위험한 의미를 주는 신호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러면 독자성이라는 개념,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구성원 전체의 자유도의 극대화 이런 의미로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네, 자유도의 극대화로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잘못 이해하시면, 그럼 지금 약간, 그렇죠. 이제 조금 뒤에 나가서 또 나옵니다만은, 자유도라는 거는 내 안에 있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전부 심리적인 거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바깥에 내가 자유도에서 바깥에 물리적으로 내가 자유를 찾겠다 이 얘기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이 욕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아갈수록 이제 그 말씀이 공감이 되는데, 우리 말에 이제 그런 심리 문제와 물질적인 문제를 표현하는 있지 않나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이 물리학의 이 지혜를 우리가 심리적으로 가져오는 거는 이미 우리 그 전통적인 단어에도 있어요. 물심양면이라고. 여기 물리학자하고 심리학자인데 이게 물심양면입니다. 네? 한자도 똑같아요. 네, 물심양면이 정말 이제 현실화돼서 여러분들이 심리에 대해서도 물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않듯이 보이지 않는 심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날이 올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대합니다. 중년의 심리학에 대한 이론서들을 찾기가 어려운데 최근에 이제 선생님께서 중년의 심리학을 출간하셔가지고 굉장히 반갑습니다. 자랑스럽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중년의 치유법이나 대처법과 어떻게 다른지 미리 말씀 좀. 네. 우리는 육체와 정신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1막과 그러니까 우리가 중년기가 되기 전에 1막을 본다면 중년기가 2막이고 1막은 그야말로 물리적 중심으로 물리적 방향으로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만족도 어떤 그 감각적 쾌락을 가지고 행복을 느끼고 했죠. 하지만 중년의 2막은 완전히 다른 형태입니다. 중년의 2막은 물리적 형태에서 정신적 형태로 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막은 살아가고 생산하고 현실에 뿌리 내리는 물리적 삶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2막에서는 그렇다면은 2막에서는 정신적인 삶으로의 변환, 아까 말씀드린 변화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변환의 시기라는 거죠. 완전히 다른 형태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게 중년이다.
저는 나이가 한 뭐 4, 50 되면 그냥 중년인 줄 알았는데 좀 전혀 다르게 정확하게 이런 상황이 돼야 중년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그렇죠. 그래서 2막에서는 1막의 어떤 그 기존적인 삶의 방식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완전히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중년의 심리학에서는 중년의 2막을 어떻게 구성하냐 하면은 우리가 정신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또 그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인식하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심리학과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특성 중에도요, 에너지가 낮은 상태를 안정된 상태라고 그래요. 에너지가 높은 상태가 불안정한 상태. 예를 들면 뭐 100층 꼭대기 있으면 그게 불안정한 거죠. 에너지 높은 거니까요. 땅바닥에 있으면 낮은 거니까 안정된 상태고요. 그래서 인생 1막이 에너지가 높아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로 살아왔는데 2막은 좀 정리하자 이거죠. 좀 차분하게 그렇게 안정된 상태를 찾는 시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1막은 그냥 에너지가 넘쳐서 육체적인 것 중심으로 생각했다면 살았다면 정신적인 삶으로의 변환도 이 2막의 그 특징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정확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쉽게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1막에서는 우리 삶의 자동차에 뭘 넣었다? 경유를 사용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2막은 변환이라는 변환을 겪어야 되는 시점에서는 삶의 자동차에 기름을 경유로서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휘발유를 써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 휘발유를 습관대로 자기가 휘발유를 써야 되는데 모르고 계속 경유를 넣는다. 그럼 자동차 어떻게 됩니까? 망가집니다. 큰일 나겠죠. 그런 일들이 우리 현실에서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사실은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굉장히 안전하게 그래도 지혜롭게 살아오셨겠지만 우리 삶들이 사실 굉장히 위험함 속에 있죠. 그러니까 뭐 육체 변화하는 것만 우리 신경 쓰지 심리 변화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물질의 특성이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간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중년이 돼서 중년의 심리 변화에 대해서 사회가 소홀하게 다루고 있구나. 또는 개인적으로도 그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구나. 그 덕분에 우리는 혼란 속에서 좌충우돌하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이제 인간의 교육은 직업을 갖기 위한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떻게 물질적인 그 부를 누리냐 하는 그것이 행복인 것처럼 그런데 정신의 본질에 대해서는 배울 기회가 없었고요. 특히 이렇게 개인의 심리나 또는 뭐 본질적인 거에 대해서는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 문제로 그냥 남겨두는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안 그런가요? 맞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우리는 중년의 변환에 대해서 전혀 그 의미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이 귀중한 중년이라는 굉장히 귀중하거든요. 이 삶에 이렇게 정신에서 변화를 가져오는 귀중한 시간인데도 중년이 되면 다들 초점이 어디 맞춰지냐면 내가 늙은 것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몸이 늙고 몸이 젊어지는 그런 관점에 우리가 그 여태까지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많이 귀중한 것들을 많이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에 초점이 맞춰지면 돈이 많이 들어갈 거고요. 근데 그게 절대로 해결되지 않은 채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중년의 삶은 책임과 자유라는 문제 사이에 고민을 하게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또는 가정적 뭐 여러 가지 이제 책임이 있죠. 그리고 본질적인 나에 대한 어떤 자유로움, 그것에 대한 어떤 그 갈망 또는 해결해야 하는 그 시기, 현실적 문제 같은데요. 종교계 같은 데서도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가르침이 없어요. 종교계 가르침이 너무 비현실적이거나 일률적이고요. 심리적 대응도 깊이가 없고 일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뭘 어떻게 해라 그러면 되는 것처럼. 근데 이게 좀 종교에서도 이게 그 색깔은 좀 다를지 몰라도 좀 정교하게
인간의 심리 문제를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도 가져봅니다. 물론 세상의 일들을 좋다 나쁘다 이분법으로 나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고통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날 때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자기를 자각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고요. 또 그 의미도 발견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의미를 차린다. 문제를 겪지 않는 것보다 문제를 겪음으로 해서 그 의미를 찾는다면 그게 더 귀중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중년에 경험하게 되는 것을 겁낼 것도 없고 또 반면에 무시해서도 안 된다 이런 말씀 같은데요. 심리적 문제들을 단순하게 보거나 그냥 이건 내 문제 아니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그렇죠. 우리의 정신은 우리의 몸도 균형 발전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커가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정신은 약간 그 몸하고는 다르게 더 기간이 더 길긴 하지만 우리 정신도 똑같다는 거예요. 균형 발전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중년의 변화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 균형이 이제 곧 안정된 상태로 가려는 물질의 속성하고도 비슷한 느낌을 주네요. 예를 들면 뭐 물속에다가 뭐 알갱이를 넣으면 알갱이가 뭐 하늘 하면서 이게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그것이 에너지 상태로 보면 에너지 낮은 상태로 지금 알갱이들이 다 가라앉는 거거든요. 위에 좀 떠 있으면 어때요? 근데 안 떠 있습니다. 자기가 가장 안전한 에너지 낮은 상태로 찾아갑니다. 이건 물질도 그렇게 하는데 사람이 아니면 그걸 못할 리가 없죠. 그래서 그 안정된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그런 쪽으로 가려는 것을 다른 말로 그냥 얘기하면 자연스러운 현상 아닌가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나는데 맞습니까? 근데 그 지금 이렇게 컵 속에 알갱이가 이렇게 떠 있다가 알갱이가 안정된 상태로 가라앉으려고 한다는 이게 저는 보통으로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물질 안에 무언가가 이미 들어있다는 거예요. 어떤 성질이. 그리고 요새는 이제 물리학에서 정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보가 뭐예요? 정보가 정신의 뿌리 아닐까요? 결국은. 그런 게 이미 들어있는데 우리가 젊음을 지나서 안정된 상태로 가는 건 너무 지향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겠습니까? 마냥 젊어 보세요. 그게 뭐 어디 뭐 불안정한가요? 불안정하죠. 그러니까 뭐 사람도 시기가 있다고 그러고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안정의 의미를 보통 사회학이나 이제 정치 이런 데서는 의무적 조건으로만 얘기를 해요. 의무적 조건. 뭐 어떻게 하고 법을 어떻게 만들고 이런 그에만 지금 치중해 있는데 중년의 심리학을 말씀하다 보니까 우리의 가치관 또는 사회를 보는 눈이 조금 좀 엉성하다 그럴까 정교하지 않다 그럴까 또 한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뭔가 가치관의 교육에 뭔가 빠진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우리는 진짜 물질 세계에 살다 보니까 물질적 가치에 너무 매몰돼 있어서 정신적 가치를 우리 안에 있는 내적에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걸 잊고 살아요. 이제 우리가 정말 바깥에 아무리 물질을 많이 추구한다 그래도 그럼 그런 사람들은 전혀 불행하지 않아야 됩니다. 물질적으로 완전히 안정돼 있는 거예요. 물질적인 가치가 진정한 가치라면.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내적인 가치를 발견하는 시기가 가장 중요한 이 중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내적 안정 말씀하시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내적 안정. 네. 내적 안정이라는 거는 중년의 갈등이 집단으로 살아가던 나를 개인이라는 존재, 나라는 개인으로 돌려보내는 신호라는 거예요. 더 이상 집단 속에 내가 위험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는 시기가 바로 중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언뜻 잘못 알아들으면 아까 잠깐 하다 말했지만 잘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된다? 그럼 뭐 이혼하거나 뭐 탈출하라는 거냐? 뭐 니 혼자 뭐 자유롭게 돌아다니는다는 거냐? 이렇게 잘못 알아들을 수 있는데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하지만
내가 가족이나 사회관계를 해치하라는 게 아니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기를 마련하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구성원들이 하나하나 건강하다는 거는 집단이 건강한 집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년에 새롭게 나를 발견하고 재정립 하는 일이 이제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족의 화목이나 집단의 건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중년의 문제가 만약에 가족이 기대했던 가족이부터 난 너무 실망했어. 또 내가 굉장히 의존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의 늘 불안감을 느껴. 아니면 난 정말 알 수가 없어. 어디서 이게 오는지. 너무 공허하고 너무 슬퍼. 이런 문제들이,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들을 발견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가족으로부터 오는 실망감을 했다는 거를 내가 인식하게 됐다. 그러면은, 내가 너무 가족에 대한 기대가 도대체 얼마나,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구나. 또, 내가 너무 불안하다. 의존했던 게 불안하다. 내가 너무 의존적이었구나. 내가 조금 더, 독립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겠구나. 내가 너무나 속에 공허하다. 그럼 나를 돌아봐야 되겠구나. 하는 어떤 그런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년에 자기가 느끼는 것들을 자기 인식의 기회로 삼는다면 굉장히 중요한 많은 발견들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글쎄, 이해는 되는데 쉽지 않을 것 같네요. 그 해결법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찾아가는가. 자, 이 앞에서도 계속 말을 해왔는데, 뭔가 하면, 이 중년의 심리학의 주제는 나라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나를 발견하는 시기를 중년으로 받고, 그 나에 대한 핵심을, 문제를 이제 기억을 해야 되고요. 우리는 그래서 나의 문제라면 밖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나 안에서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밖에서 풀어오는 습관이 돼 있어서 오히려 정작 나라는 문제에 봉착하면 그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교육받은 바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는 밖에 보는 것만 익스페이스에 있기 때문에 상대방만 원하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얘기할 때도 항상 나 이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서도 그 훈련을 어떻게 시키는지는 그렇게 효율적으로 시키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여러분 자신 잘 바뀌시나요? 교수님은 잘 바꾸세요? 습관도 잘 바꾸시고 잘 바꾸시나요? 그렇게 잘은 아니고 부분 포기하는 걸 이제 시작을 했죠. 생각보다 우리는 절대로 나를 잘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이니까요. 내가 이렇다면 상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절대로 잘 안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꾸려고 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더 엄청나게 힘든 고통 속으로 몰아갑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가장 가까운 나부터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뭔가가 일반적인 이론인 것 같지만 일반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시간상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절대적이고 일방적일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상대성 이론 혹은 양자역학의 핵심 내용이 어떻게 머릿속에 스쳐갑니다.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은 제가 물리학에 빠지게 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심리학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만 가지고 정말 다시 한번 심리학을 풀어낸다면 정말 재미있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의 문제는 어떻게 내가 그러면 접근할 것인가. 일단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를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상대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알아요.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상대가 뭔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그럼 왜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바라보는 그 관점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년에 일어나는 심리적 갈등은 원인을 밖으로 돌릴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서 차근차근 찾으라 그런 말씀입니까? 네, 어떤 것이든 일단은 중년에 바깥에서 문제를 느끼든 밖에서 회사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어 밖에서 오는 거 맞아요. 근데 느끼는 건 누가 느껴요? 내가 느끼잖아요. 그렇죠? 내가 굉장히 고통스럽다. 내가 모든 것이 나가 느끼기 때문에 이 문제를 내부터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년의 심리학이 일반 심리학과 다른 것은 그 심리적 상태, 그것을 들여다보는 방향, 그리고 찾아가는 방식, 이런 것이 조금, 달라져야 된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밖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도에 유명한 그 저기가 있어요. 속담이 있는데 방에서 바늘을 잃어버렸어. 그런데 마당에 나가서 찾고 있어요. 굉장히 어리석죠.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안의 문제에 일어났다면 일단 내 안으로부터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관점을 재구성한다는 얘기도 뭐 비슷한 얘기가 같은데, 근본적 원인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점검에 들어간다. 이게 상당히 성숙한 사람만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현실적으로 말하면 나는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누구이고 나는 지금 어느 지점에 서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바로 내가 진심으로 또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린 되게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에 대해서 생각보다 문외한이에요. 잘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를 억압하면 내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질문을 자기에게 던질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중년이라는 겁니다. 네, 항상 그렇겠지만 중년이라는 시기가 곧 전환점이 있기 때문에 짐작이 됩니다.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그게 유일한 길입니까? 유일하다고 말하기보다는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딱 무슨 적대자가 있어서 내 말에 이것만 해라 그러면은 해결된다 그러면 따라서 하고 싶은데, 이건 굉장히 이게 고급스러운, 굉장히 우주의 문제를 자기 문제화하는 그런 그 여유가 있어야만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여기까지 2부를 마치고 3부에서는 이제 마무리를 하는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